우리가 수행하는 경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사회 기능입니다. 너 경영이 뭐냐?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 삶의 수준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정신적인 수준이고 하나는 물질적 수준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은 피터 드러크가 주장하는 인문 예술로서의 경영과 사회 기능으로서의 경영, 단순히 돈벌이 하는 경영자를 넘어서 그 기업을 예술 활동을 하듯이 의학은 학문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다룰 때 그거는 예술적인 활동이다, 그런 얘기죠. 히포크라테스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럴 때 그 예술이라는 것이 바로 의학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예술 활동을 하듯이 거기에 정성을 들인다라는 생각으로 10강좌를 했는데 오늘 이제 9강좌가 되겠습니다. 피터 드러크가 돌아가시기 1년 반 전에 맥킨지의 그 파트너였던 엘리자베스 에드샤임이라는 사람이 1년 반 동안 피터 드러크 주변에서 피터 드러크가 이때까지 했던 활동을 총 정리하는 그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영어로 원제는 The Definitive 드러크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에서는 제가 번역을 할 때 피터 드러크의 마지막 통찰, 그러니까 결정적인 드러크 뭐 이런 뜻인데 책은 마지막 통찰이라고 번역을 했고 지난주에 드렸고 여러분들 그 책은 아주 매뉴얼로서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곁들여서 피터 드러크는 경영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지적 이 수준을 활짝 열어서 그 제가 하는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그 사고 능력하고 결합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팩트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트, 오피니언,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하나의 실체로 있는 나라냐 아니냐, 분명히 실체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든지 또는 북한은 남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컨셉트가 그 북한이라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셉트를 갖게 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곳에서 아름다움을 거꾸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어서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번 이 시를 볼까요? 나의 꽃, 우리 대구식으로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도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우리 그 부인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신이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도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당신이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시를 김추수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녀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어서 당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첫 번째 여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는 무의미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여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 후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자기는 아주 자랑스러워서 그 아버지의 시집을 자기 대대로 내려오는 시집을 하나 줍디다. 근데 나는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집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시집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은 나를 존재로서 확인받고 싶은 상태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확산을 암시한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 시에 대한 해설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그 도쿄에 있는
누가 아십니까? 이 절의 이름을? 도쿄의 료안지, 도쿄의 료안지인데, 저기 가면 그저 나지막한 담장에 자갈밭에 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의 교토에 가시는 분은 저것을 필수 코스로 봅니다. 료안지의 정원입니다. 일본 성녀나 시인들이 글로 표현하기 전에는 료안지에 있기 낀 오래된 돌이 우리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경주 불국사 보시고 경주의 석굴암 보시고 그냥 봐서는 그것의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설명을 듣거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것을 공부를 하고 가기 전에는요. 여기에 가서 한 1시간 쭉 앉아 있으면 우주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얘기해요. 저도 구경을 가서 한참 다른 그 외국인들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보면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테임스 강의 영국 런던 테임스 강의 안개를 표시한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제임스 휘슬러가 테임스 강을 묘사하기 전까지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런던에 자욱 끼어있는 그 안개가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이 제임스 휘슬러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오스카 와일드가 표현을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런던의 아름다움을 다르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는 것이지 보이는 것 자체가 아름답거나 보이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않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나가는 중년 늙은이, 중년 부인 또는 젊은 아가씨가 참 이쁘다, 참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못생겼다, 잘생겼다라는 개념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름답고 추함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작곡가는 청중이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청중 자신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옷을 입어보면 내 몸에 착 들어맞고 잘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옷을 좋아할 것이다라는 디자이너의 감각이 그런 옷을 만들고 그런 옷을 입을 고객을 창출을 하는 것이죠. 어떤 곡을 처음 듣고도 감명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청중이 듣고 싶었던 것이지만은 청중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객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의 니드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은 정작 자기의 수요가 뭔지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우리가 어떤 좋은 음식점, 좋은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수요했던 것이야 라고 아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업이 여러분들처럼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고 고객 창조라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준수가 자신의 예인을 꽃이라고 불러 전까지는 그녀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고 제가 오늘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나이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전까지는 나이 60 먹은 사람은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대구 서울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환갑 진갑 지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61살 지났다라는 말은 노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왕조 시대에도 환갑 진갑이 지나면 왕 앞에서 지팽이를 짚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61살이 되기 전에는 왕 앞에서 지팽이를 짚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 무슨 영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회장이 거기 젊은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무슨 상무 당신 몇 살이냐고 춘추가 얼마냐고 50 몇 살입니다. 춘추가 그렇게밖에 안 돼. 꾸중하는 게 나옵니다. 그밖에 안 되는데 머리가 왜 허였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머리를 까맣게 하라는 얘기죠. 너는 허옇게 다니지만은 고객은 그걸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61살이 넘으면 지팽이를 들 자격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60부터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 울만이 청춘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나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라고 말을 했을 때부터 60 이상의 노인이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제임스 휘슬러가 테임스 강의 안개를 아름답게 묘사하기 전까지는 런던 사람들은 안개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북한이나 요즘 뭐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택동 시절이나 지금 북한에 보면 다 인민복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남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인 겁니다. 일본의 성녀나 시인들이 도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은 도로의 아름다움을 몰랐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석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미국 사람들한테 선물하면 미국 사람들 그 즐겨 자기 방에 갖다 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0년 된 200년 된 산삼을 하나 선물 받았다고 하십시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 수백 년 된 산삼을 선물했대요. 그 트루만이 비서실에 연락해. 이 뭐냐? 풀입니다. 버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한테 산삼은 풀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속에, 자기 머리와 마음 속에 그리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작 나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고객 창조다는 얘기죠.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그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 단지 스스로 자신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 자식 어떻게 키웁니까?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식이 크고 배우도록 도와줄 뿐이지. 목사 아드님 중에 목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와 정반대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가 자식 사업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가 기질이 없거나 목사로서의 활동에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을 목사나 사업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도 애를 쓰고 본인도 스포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 사람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건 나의 바람이었지 그 자식의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 하는 저자 스펜서 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학생인 동시에 스승이다. 사람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을 스스로 가르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 내가 배우고 싶을 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배우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때 좋은 스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까요? 두들겨 편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내버려 둔다고 해가지고 노란머리하고 체벌도 못하는 선생님이 뒤에서 욕하는 그 학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좋은 학생이 있는 상태에 좋은 스승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방만한 그 장교를 그러니까 재벌 2세쯤 되는 표현하자면 재벌 2세쯤 되는 그 군인들로 구성된 조그마한 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소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대장이 아주 자유방임적인 소대장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너가 연습할 필요 없어. 전쟁 곧 끝날 거야. 그리고 텔레비 라디오 너가 보고 싶은 대로 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지금 2차 대전의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유럽 전선에서는 이렇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전선은 이렇고 우리가 얼마 지금 몇 명이 죽고 캐잘티 숫자가 얼마고 막 계속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망나니 같은 소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변하는 겁니다. 야,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내 대학 친구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죽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렇게 혼자 놀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저런 소대장 밑에서 우리가 뭘 한단 말이야. 스스로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할 무렵에 호랑이 같은 소대장을 넣어가지고 아주 밀림 속에 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용맹한 소대원으로 만들어서 그 유럽 전선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배우게 할 것이 아니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스승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내가 인생에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합니다. 피터 드러크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러크 자체가 김나지움 다닐 때 안톤 베베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음악가한테 배웠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재능만 있었으면 나 정말 음악가가 되었을지 모르겠어라고 할 정도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세고 셌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천재가 있다. 그 천재가 있다면 그건 모차르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차르트는 작곡을 어떻게 하느냐면 베토벤한테 작곡을 의뢰하면요.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 멈춰 놓습니다. 그리고 또 작품 의뢰하면 이거는 멈춰 놓고 또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한 작품을 끝내고 또 다른 작품을 합니다. 모차르트는 어떻게 하냐면 실내악 주문을 받으면 실내악 작곡합니다. 오페라 주문 받으면 오페라 주문하는 겁니다. 그다음 실내악 주문 돈 들어오면 또 그 작곡을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장르를 그 작곡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가 내가 작곡을 할 때 이 작곡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얻는 결과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 메모해놓고 이 결과를 그 고객에게 줬을 때 고객이 만족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 또 리절트를 그 검토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고객이 좋아할 음악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 의무고 정말로 고객이 그것을 좋아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다라는 것이 피드백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음악가로서 그런 걸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차르트는 클라리넷 622곡은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또 삽입되고 그 다음에 Stay Until the Morning이라는 그 팝송으로도 전환되고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누군가도 아 이건 내가 듣고 싶었던 음악이야.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었어. 어떤 여러분들 슈퍼에 갔을 때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아 이거 내가 먹고 싶었던 거야. 이때까지 이런 것이 있었는 것이 몰랐네. 이런 집에서 내가 살고 싶었어. 야 이런 옷 내가 입고 싶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수준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봤을 때 아 더 이상 내가 할 만한 것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삶의 수준은 뒤로 넘어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이 곧 디자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파악하는 그 좋은 그림, 보기 좋은 그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인데 그것을 컨셉트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이 디자인이다. 디자이너는 고객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8시 한 20분에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승조 회장님이 하시는 일 그 디자이너 같은 거를 한번 시간이 계시면 이렇게 보고 가실 기회를 드리겠는데 고객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설계하는 사람이 디자이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잠재 수요고 잠재 고객이 되겠죠. 따라서 디자이너는 컨셉트를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컨셉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마누라는 이렇게 본다. 나는 아이라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회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북한 관계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런 컨셉트를 먼저 여러분들 수준이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컨셉트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뒷이야기입니다. 팩트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컨셉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면서 사람들 많은 사람 보고 많은 건물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어느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는 길에 그 건물, 그 사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건물과 그 사람은 내 컨셉트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걸어가면서 뉴욕의 건물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시그람 세븐 건물 어떻다 하더라. 그 다음에 뭐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린 어떤 건물은 어떻다 하더라. 건물만 보고 간다면 그 밑에 있는 무슨 과자 또는 그 커피숍이나 또는 그 어떤 갤러리 같은 건 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컨셉트에 필요한 것만 눈에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컨셉트라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로댕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완성된 데비드입니다. 1504년에 만들었고요. 지구가 멸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지구의 몇 가지의 작품만은 우리가 외계로 가져간다. 그냥 들은 얘기로 지구의 수명이 한 100억 년 된다 그럽니다. 근데 한 45억 년 내지 55억 년 지났기 때문에 지구의 수명은 45억 년 내지 50억 년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손 만대 번창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자손 만대, 한 대 30년 해서 만대 같으면 30만 년 아닙니까? 45억 년 후에는요, 이 지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남은 지구에 남은 몇 명의 인류의 후손이 다른 별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져가야 할 몇 가지 안 되는 예술품 손꼽으라 그러면 다비드상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 작품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연대는 더 뒤입니다만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들 때 보면 왼쪽에 잠에서 깨어나는 노예 같은 식으로 작품을 하는 겁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돌 속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돌 자체를 깎아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돌 속에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돌을 벗겨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드는 돌 속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들어있어. 그 사람이 빨리 나를 끄집어내달라고 지금 나한테 소리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주변에 있는 돌을 걷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돌을 쪼아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덮고 있는 돌을 나는 걷어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각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크가 말하는 체계적 폐기. 존 바흐만 씨 오랜만이야. 그런 바흐만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원래는 뭐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거 말고 원래 안 할 것부터 말해. 원래 무엇을 폐기할 것부터 말해. 자네 가지고 있는 건 하루 24시간이야. 자네 가지고 있는 돈 한정이 있어.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뭘 많이 하려면 과거에 했던 것을 중에 폐기를 해야 돼. 그게 뭐냐? 슈페트의 창조적 파괴가 되는 것이죠. 창조적 파괴가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너 새로운 뭘 만들 거야? 그러면 과거에 무엇을 했던 것을 필요 없는 것 줄일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라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조각 컨셉입니다. 대신에 삼성 세리 CEO를 저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뮤직 앤 칼처에서 또 그 전에도 전 자주 갔습니다만은 이 지옥의 문을 배경으로 해서 음악을 참 좋은 음악을 생음악을 들었는데 이 지옥의 문은 로댕의 이 미완성 작품입니다. 말년에 거푸집만 만들어 놓고 죽었죠. 처음에 본 거는 아주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 일본의 나고야 공원에 가면 이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인가 어디에 가면 있고요. 저 작품 전 세계적으로 한 7점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저 작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남들 듣기는 어색하지만은 삼성의 큰 공헌입니다. 삼성 아니면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이 하나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문화강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7m 57cm고요. 너비가 4m, 뒤로 85cm쯤 됩니다. 저 앞에 서 있으면 전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고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이 내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살았으면 내가 저걸 못 볼 거 아닙니까? 클라라 슈만이 그런 말을 했대죠. 모차르트의 아다지오 이것을 듣고 나는 행복했어요. 내 이전에 이런 사람이 작곡을 해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컨셉이죠. 그런데 로댕에게 조각이란 무엇입니까? 미켈란젤로와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지옥의 문에는 사람이 186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었냐 하면 단테가 쓴 신곡의 지옥편에 있는 지옥에 들어있는 사람 186명의 인물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식사 중에 아주 거북합니다만 이 우골리노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워낙 배가 고파가지고 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테의 신곡에 그것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로댕 보고 당신은 조각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붙여나간다 이런 얘기죠. 미켈란젤로와는 정 다른 얘기죠.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것과 관계없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조각이다.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붙여나간다. 컨셉이 다르죠. 세상을 보는 컨셉이 다르죠. 스테판 츠바이크는 우리가 9시간 쭉 공부하면서 스테판 츠바이크는 세상이라는 게 살만한 거냐 말이야. 살만하지 않아. 그럼 난 더 이상 살 것이 없어. 자살하는 것이죠. 피터 드러크는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세상 살만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내가 힘을 합해서 세상이라는 걸 살만하게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지 세상이라는 건 살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집단 자살하는 것이죠. 피터 드러크는 기업이라는 것 또는 더 나가서 경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봤느냐? 이건 피터 드러크의 생각을 이 작가가 에드 샤임이라는 작가가 뒤로 가겠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가 이 맥켄지의 파트너 작가가 피터 드러크는 앞으로 21세기의 기업은 레고 같을 것이다 라는 컨셉을 갖고 쓴 책입니다. 1970년대 80 저희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게 70년대 초고 뭐 하니까 1970년대 80년대에 삼성에서 라디오가 나온다, 텔레비가 나온다, 금성에서 텔레비가 나온다, 금성에서 먼저 나왔죠. 나온다. 그러면 금성에서 텔레비나 라디오의 거의 90% 이상 거의 100%를 직접 만듭니다. 부품도 직접 만들고 그 부품을 반제품으로 만들고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나 금성의 제품은 마지막 파이널 단계에서 조립만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60년대, 70년대에는 노동력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력 수준이 굉장히 균질합니다. 외국과 우리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60, 70년대에는 노동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품을 하청을 줘가지고 만들면 그 부품, 하청 준 부품의 품질 수준이 높지 않아서 직접 우리가 만든 것보다 굉장히 못하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메이드 인 자펜하고 여러분들 다르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청 회사의 종업원이나 원청 회사의 종업원이나 수준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요즘 비정규직 시켰습니다만 비정규직에서 만든 라인에서 만든 제품하고 정규직 라인에서 만든 제품 차이가 있습니까? 그 비정규직이라는 게 옛날 말로 하면 하청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사회가 되고 근로자의 수준이 같아졌기 때문에 하청을 줘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 하청이 뭘까요? 레고죠. 레고 조각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LA 주변에 가면 그 레고랜드가 있습니다. 그 한번 놀러 가시면 그 레고 가지고 온갖 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레고 조각을 한 바가지 떠가와 가지고 저쪽 한 바가지 저쪽 한 바가지 떠가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건 온만 것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원재료로 배트맨도 만들 수 있고 재미없으면 이 중간에 불자동차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재미없으면 뭐 불도자도 만들 수 있고 이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균질한 그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고객의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또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피터 드러크가 생각한 21세기의 기업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0, 70년대는 너희들이 따라오려면 우리가 미국 따라가려면 우리나라 종업원의 수준이 미국 종업원의 수준과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업원 수준이 높아갈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올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60, 70년대에 대우가 이 와이셔츠 1달러 수출할 때 대우는 그래도 이 오른손 왼손 이 손 길이는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오른손 왼손 길이가 달랐대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중국제잖아요. 중국제. 그러니까 대우 것의 반이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중국에서 들어오나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미국에서 메이드 인 MIA 메이드 인 MIU입니까? 메이드 인 USA하고 이제 같아졌다고. 이제 뿐만 아니고 미국의 노동력 수준과 중국의 노동력 수준이 같아진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게 뭐냐? 옛날에는 중국이 10억이고 미국이 2억, 3억이라 하더라도 노동력 수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동력 수준의 차이도 없다라는 것이죠. 돈은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시절에 어떻게 이제 경쟁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피터 드러크는 일찍 이 얘기를 했고 특히 자원이 물질적인 부존 자원이 없는 한국이 머리라는 자원으로 세계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기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확인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로 정리를 하면
21세기 기업 환경과 경영 방식은 어떨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고객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혁신이라고 보면 무엇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좋은 집에 새로운 집을 간다 그러면 헌 집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헌 집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레고식으로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한다. 그럼 오늘 저녁에 맞는 사람들 몇 명을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어제 제가 턱시도를 입고 해금하고 가야금 반주로 해서 노래도 했거든요. 언제 한번 그런 기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농담 반 진담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적합한 반주자를 부르고 이것이 적합한 지휘자를 부르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연주를 한 후에 해체하는 것이죠. 한번 만들었다고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이제 조직도 필요할 때 만들고 불필요해지면 해체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였는데 오래 가야지. 그거는 아주 퍼스널한 차원이지 조직 차원에서는 아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사회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 누가 병이 났다, 돈 생각하지 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회다, 우리 사회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메인테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직이다? 아니에요. 조직은요,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필요에 따라서 해체되는 겁니다. 조직은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하시는 분들의 그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경영하시는 분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차가운 머리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이다, 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따뜻한 머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경영이란 사람이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건설업을 하겠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포항제철 포스코에 포항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 주변을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로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제철소 하나 짓자라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키사라는 이 투자단체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그 키사라는 단체는 포스코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다, 손을 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우리가 좀 전용을 합시다. 그런 판단을 누가 할까요? 사람이 한다고요. 그럼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제철소 짓는 것에는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저 결정을 번복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을 한다. 그 누가 할 일일까? 사람이 한다라는 것이죠. 피터 드러크가 이야기하는 경영은 기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인 포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드러크의 마지막 통찰에 사람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의사결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영은 사람이 한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의사결정이다. 여러분들 대부분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드는 갈등을 보상받기 위해서 월급이 많은 겁니다. 미국 CEO들이 월급이 엄청 많다고 비난받습니다. 비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갈등을 느끼는 그 비용,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콤바트 페이라 그럽니다. 내가 내 스스로와 싸우는 전쟁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미국 CEO들이 갖는 비용이라는 것은 콤바트 페이, 전쟁 비용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 마지막 단계는 의사결정이고, 그리고 21세기 CEO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기업들은 레고 월드에서 경쟁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 경영의 기초로 삼고 있는 기본의 가정들은 더 이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은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부품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우리가 다 한다. 계속 그렇게 했다면 그 코스트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 세계로 하청 나가는 이유는 똑같은 품질의 수준이지만은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정보가 넘친다. 그리고 회사와 고객의 지리 접근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가 거의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통계에 관한 기본적인 가정들이 달라졌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살아가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것이 인구 통계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 노인들은 노인들은 가난했고 노인들은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하지 않는다. 노인은 저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노인은 부유하고 오래 살고 노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알고 있느냐? 고객이 알고 있다. 그래서 고객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제 회사 안과 밖을 구분했던 벽돌이 무너졌다. 이런 것이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나의 안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이제 나의 핵심적인 부분도 하청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웰치는 이런 변화를 벽이 없는 조직이라고 명명했다. 이제 바운드레스니스 이런 조직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예가 레고 월드에서 경쟁하는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델과 아마존이다 이런 얘기죠. 델과 아마존에 전혀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델과 아마존은 주변에 경쟁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서로 협력을 하는 사람인데 협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정권시장은 고정자산보다도 지식경제의 출현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지식을 한층 더 높게 평가한다. 제가 만약에 돈이 10조가 있다 그러면 포항제철, 포스코를 산다 그러면 포항 건물, 광양 건물 이걸 산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구글을 10조를 주고 산다 그럴 때 구글의 건물을 산다, 구글의 땅을 산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구글의 인재를 산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포스코도 우리가 산다 그러면 그 광양만 포항만에 있는 그 시설 10조 중에 그 시설은 2, 3조쯤 되고 포스코에 쌓여 있는 그 지식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죠. 이제는 일방적인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전략적이라는 것은 장기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협력하고 단기적으로 또 됐죠. 오케이. 다음에 또 봅시다. 영화 한 편 찍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화 배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영화를 아주 히트했다. 그 영화 배우를 계속 내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 비싼 영화 배우를 어떻게 데리고 있습니까? 필요하면 계약이 끝나고 다음에 또 계약을 하고. 전략은 경영자들이 단지 연간 계획을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활동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21세기 기업 환경과 경영 방식의 결론들은 이제는 많은 선택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only one strategy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은 고객에게 달렸다. 피터 드러커를 왜 우리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면 기업을 한다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고 혁신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익이 있는 것이죠. 내가 기업으로 있도록 해주는 것은 고객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나를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유럽에 여행 가시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일요일날 미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신부는 많습니다. 미사 드리러 오는 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천주교의 신부님은 하여튼 하루에 미사 한 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사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사제와 신자들과 함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한테 사제와 신자가 공헌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제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관광객이 하나 있으면 사제와 관광객과 함께 뭐 이렇게 이제 미사하고 마는 겁니다. 고객이 없는 그 성당 이제 문을 닫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 가는 고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드러크가 컨셉트를 우리한테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크의 5가지 유명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외워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당신의 고객은 누군가? 고객과 소비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고객, 약의 고객은 아이가 먹는 감기약의 고객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감기약의 소비자는 아이입니다. 근데 감기약을 사가가는 고객은 엄마나 아버지나 뭐 이렇게 되겠지. 고객이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사는가? 벤츠를 사는 사람하고 티코를 사는 사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티코를 사는 사람은 운송수단을 샀습니다. 그러나 벤츠를 산 사람은 사회적인 위신을 샀다고요. 고객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이 바탕으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에피소드, 선생님한테 들은 에피소드를 아직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롤스로이스가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물을 가득히 담아서 뒷시트에 놓아도 시속 100km로 달려도 물이 넘치지 않는다. 우리 선생님한테 그때 들었어요. 그런 차니까 아무한테나 팔지 않는다. 적어도 왕족 이상이고 어느 수준 이상이다.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가 유럽 연합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그 롤스로이스 자동차 하나 주문을 했더니 당신 수준으로 이것은 우리가 당신한테는 못 판다고 거절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롤스로이스에서 아이젠하워 찾아가가지고 이제야 당신은 우리 자동차 롤스로이스를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젠하워가 나는 당신의 회사의 차를 사지 않겠어. 뭐 그렇게 보복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가치가 있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고객과의 관계에서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고객을 먼저 생각하지 우리 차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대고객 전략은 기업 전략과 잘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아무리 그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다 하더라도 메이드 인 USA를 타야죠. 대통령이라면. 고객의 예로서 에드워드 존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증권회사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저 눈에 띌 곳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를 치려면 수비수가 없는 곳으로 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쟁할 때 이기려면 적이 없는 곳을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은 에드워드 존스가 사무실을 낼 때마다 큰 골드만삭스다 리만 브라더스가 있는 곳은 피하고 그런 것과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큰 회사들은 들어가지 않는 곳을 들어갔다는 것이죠. 월마트가 성공한 이유가 그것이 뭐냐 하면 큰 백화점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곳을 먼저 찾아가서 거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거점을 점점 더 늘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에서 바깥을 볼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outside in perspective입니다. 우리는 기업체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바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바깥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것이며 바깥 사람들이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부부관계도 그렇고 우리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제 쌓이게 되면 서로 이제 옷 매무새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함부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 우리 오래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가도 내가 이런 신발 신어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상대방이 인정해 주겠지. 그건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화장하는 일을 나 잘 본 적이 없어요. 어디 나갈 때마다 화장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 우리 마누라한테 시선을 두는데 나는 집에서 우리 마누라한테 시선 둘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던 그 얼굴 그대로 저녁까지 있고 그걸 화장하라는 소리를 좀 자주 하고 그래요. 이건 농담입니다만 아웃사이드 인 퍼스펙티브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 퍼스펙티브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회가 서서히 몰락하는 겁니다. 성취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죠. 남이 보는 나는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프록터 & 갬벌이 한 5, 6년 전에 아주 그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지금 레플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고객을 보스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우리는 P&G가 우리는 회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 자료 있는 것을 보시고요. 정리했는 부분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에 있어서 미래는 우리가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뜨느냐, 내일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 아이가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의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25 내지 30살 아이가 의과대학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10년 후에 의사가 안 되는 것도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사회과학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혁신을 추진하기 전에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폐기해야 될 것인가. 이 피터 드러크가 좋아하는 5가지 질문, 이것을 한 후에 다음에 해야 할 질문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시간, 네가 가진 돈 일정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계없는 것 중에 폐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당신이 추구해야 할 기회는 무엇일 것인가. 그 다음에 당신은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천한 방법이 없는 공허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혁신 전략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기업의 한 부문이 하기 때문에 기업의 한 부문에서 하는 혁신 전략과 기업 전체의 전략이 부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그 아이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면서 정말로 세계가 지각 변동하는 겁니다.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얘기 나오면서 성공한 기업으로 이름만 나오면 성공한 기업이라는 그것만 하라 그러면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닌텐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닌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 전에 노키아였습니다. 지금 노키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키아가 삼성보다 뒤지리라고는 전 정말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노키아 본사를 제가 2번 갔는데 본사 얼마나 나이 산지 모릅니다. 중간에 강당이 있고 10층 높이 건물에 타원형으로 건물이 있고 중간에 완전히 비어있는 아트리움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전 회장 요르마 오릴라라는 사람이 자기가 밥을 들고 그 종업원 중간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 회장이라고. 저 회장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인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회장이다 아니다라는 걸 아무도 개의하지 않고 자기 먹을 밥 먹고 회장은 순서대로 자기 밥을 가지고 오고 모든 건물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 있도록, 잠을 자는지 뭐 성희롱을 하는지 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야, 이런 회사 같으면 정말로 투명하고 정말로 저런 식으로 자기 일만 하는 회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대응 늦어지면서 노키아가 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혁신을 하면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멋스러움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 기업 전략을 할 때는 이미 잘하고 있는 전체 기업 전략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하는 부분을 죽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IBM도 과거에 메인 프레임을 잘하고 있을 때 PC를 죽였다고요.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럴 때 혁신 전략과 기업 전략이 서로 부합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 자체에 폐기라는 것을 짜넣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몇 년 후에는 없앤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의 국가 정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법이 생성이 되거나 어떤 규정이 생성이 되면 그거는 영원히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효과가 없는 법이 그대로 살아서 그 뒤에 규제를 하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제 일몰법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시청 규제개혁위원회에 있습니다. 하루는 떡 갔더니 정미소에 관한 법률 이거를 존치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대구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미소를 하나 만들려면 허가가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미소를 만드는 법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만 보면 대구, 서울이 아직도 농업사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쌀은 슈퍼에서 팝니다. 근데 그 정미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슈퍼에서 쌀을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 법률 위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거나 어떤 규정을 만들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은 언제까지 갈 것이다 폐기라는 그 과정에 집어넣어서 수시로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책이 굉장히 많겠죠. 새로운 책을 샀다 합시다. 그런데 이미 서가가 꽉 찼으면 새 책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 없는 책 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아이디어와 같은 것이죠. 당신은 기회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있는가? 드러크의 그 공헌 중에 하나는요, 제가 번역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에 이 혁신할 기회를 7가지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드러크는 경영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철학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경영 자체, 매니지먼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하던 일을 더 잘하거나 안 하던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슈페트는 혁신을 5가지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것. 그게 블루오션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새로운 원재료를 개발하는 것. 이를테면 요즘 고구마가 옛날에 고구마라는 것은 구황식품입니다. 고구마 감자라는 것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 밀과 쌀 대신에 굶어 죽지 않도록 굶어 죽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황식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 감자의 특성에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용도로 이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신원재료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생산 방법을 만드는 것. 새로운 생산 방법, 새로운 조직 만드는 게 이제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이죠. 이제 이 5가지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크는 기업 차원에서 7가지, 그 5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윈도가 7가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거든 거기에 찬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산업과 시장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혁신할 찬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프로세스상의 취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라. 그리고 불일치 현상이 이 프로세스가 지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단청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찾아라.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를 찾아라. 지각의 변화를 찾아라. 지각의 변화가 뭐냐? 컨셉트의 차이입니다.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대학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산층 아니야.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아이를 대학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가 중산층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중산층으로 생각할 때 자식들을 대학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대한민국이 대학이 이렇게 많으냐?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양반 하는 행태를 보고 내 아들도 양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가난은 운명이다. 양반과 상놈은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 내 아들도 대학 보내서 양반처럼 이런 생각을 바뀌면서 대학을 많이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둥빈둥하는 조직을 10% 정도는 만들어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맞죠. 바쁜 머리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안 나죠. 바쁜 머리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정리를 끝내고요. 그렇게 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활동을 폐기한다.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그 다음에 기회를 고객의 가치로 전환한다.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옛날에 자원이라는 건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느냐. 이제 오늘날의 조직은 상호의존성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가 과거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상호의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 그건 의미 없습니다. 실적이 올리는 나쁜 인간관계, 그거는 회사가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올리지 않는 좋은 인간관계, 그거는 회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장기적으로 회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차원의 것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서 끝나지 않으려고 하려면 실행 계획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기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언제 폐기한다라는 폐기 계획을 아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이디어가 그 후에 짐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직의 그 운영 방법이라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 조직처럼 된다. 간혹 바그너 음악이라든지 브루크너 음악에는요, 다른 음악에는 안 쓰이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그 악기만 쓰는 사람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데리고 와야 되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쓰이지 않을 악기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양성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협력 조직의 그 특성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이란 인간에 관한 것이다. 경영의 과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이란 매우 평범한 사람을 모아서 비범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 40만 톤 유조선이 떠다닙니다. 그거 만드는 사람 지방대학의 교수, 지방대학 출신들입니다. 와, 그 지방대학 출신들 공부 안 한,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수준도 낮고 공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3, 40만 톤짜리를 만들어서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만든 유조선이 그 중간에 가다가 뭐 빠졌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군대에서 만든 탱크가 뭐 빠지는 건 들어봤습니다. 왜? 그거는 이익을 남기고 고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좀 다른 팩터들이 있었겠죠. 고객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주기를 바란다면 제품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뒤로 가는 제품을 만들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피터 드러커는 조직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5가지 질문으로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여기 우리 저녁에 모여가지고 종강 파티한다 그러면 사회 잘 하시는 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지금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놓고 진지하게 얘기할 때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유머가 아니고 아주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겠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누가 도와주실 수가 없나? 이거 전체를 좀 크게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예. 예. 우리 이제 사람을 뽑는다 할 때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이 영어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1시간 만에 일을 2가지 했다. 1시간 만에 일을 4가지 했다. 이걸 효율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투입 대 산출, 이것을 따지는 걸 효율성이라 그러고요. efficient 그러고요. effective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effective를 영어로 번역할 때 우리는 효과적이다, 뭐 유효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저 사람 굉장히 effective하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 목적 달성 능력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맡기면 목적을 달성한다. effective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과를 내게 하려면 그 사람은 목표 달성 능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effectiveness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effectiveness 하도록 조직의 성공에 공헌하도록 그 사람에게 우리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당신 회사의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가. 우수한 사람을 뽑아와서 그 사람이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느냐.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지식에 대한 접근 수단이 당신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에 포함되어 있는가. 아직도 벽 없는 조직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다른 부서 사람이 우리 부서에 필요한 지식을 달라고 할 때, 정보를 달라고 할 때 블락킹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람과 지식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매뉴얼로 삼아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성취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지나갔고
그 사람이 사회에 공헌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하자는 것이죠. 이 피터 드러크가 짐 콜린스를 만났을 때, 자네 스탠포드 나왔지? 예. 박사학위 했지? 예. 당신 맥켄지에서 상당히 성공했지? 예. 그렇다면 당신 성공한다라는 것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거는 다 알 수 있는 일이야. 당신같이 하나님에게 받은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 당신 자신을 위한 성취만 한다면 세상은 점점 더 불공평해. 너같이 태어나기를 잘 태어난 사람이 또 네가 너 자신만 위한다면 사회의 많은 사람과의 격차는 더 커지고 사회는 불공평해져. 그래서 당신은 사회가 잘 되도록 공헌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점과 기회를 짝을 지어야 한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팔 하나로 일할 수 있는 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프레드릭 테일러와 헨리 포드가 잘한 일이 뭐냐? 작업을 세분화해서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사람을 짝을 지어줬다는 것이 경영의 일이다. 그러죠. 당신은 팔이 하나밖에 없구만요. 우리 회사에 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장애인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사람한테 길에서 찌라시 나눠주라 그러면요. 몇 장 나눠주다가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약간 지능이 낮은 사람은 그 끝까지 나눠준다 그래.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우체부 시키면요. 배달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강점과 기회. 아주 강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은 강점이 무엇인가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주어질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크는 경영자는 개인의 강점을 회사의 기회에다가 짝을 지어주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이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훌륭한 의사결정이 부를 창조한다. 조금 전에 제가 클라라 슈만이 내 이전에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이 작곡을 했다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그 정신적, 육체적 삶의 수준은요. 우리 이전에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내렸던 결과 아닐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정주영 씨, 이조영, 이병철 회장님, 또 박태준 회장님 등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려놓은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부를 창조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방법론이니까 제가 이건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요. 의사결정 프로세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통찰은 매뉴얼로 쓸 수 있는 경영의 실제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그리고 마지막 통찰 이런 책들은 필수적으로 매뉴얼로 쓸 수 있는 책들입니다. 예, 21세기 CEO의 역할. 지금 우리가 지금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다른 모임에 1월달에 우리 김 장군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대응 능력이 빨리 신속했느냐, 그리고 적합했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명령만 받아서 일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 놓으면요. 게릴라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부에다가 방금 게릴라를 한 명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부에 보고를 하고. 그럼 본부는 그 게릴라가 중화기를 가지고 있느냐, 소총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고. 봤더니 소총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게릴라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모든 병사는 자기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보낸대요. 게릴라전에서 사병이 게릴라를 만났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본부에다가 연락을 합니까? 그 말을 기업에다가 적용을 하면 우리 모두는 CEO다 그런 얘기죠. 여기 모두는 회장, 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개인이 CEO다 이런 얘기. CEO라는 건 뭐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경제학자인 하이에크가 이야기했고 피터 드러크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CEO다. CEO는 자신들만이 할 일을 갖고 있다. 그것은 오직 CEO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CEO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게릴라전에 참석한 모든 병사는 최고 사령관이다. 하지 말라고 결정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 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해라고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되면 해라고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본부에다가 알아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끝난 후에 군사회의라든지 군사재판이라든지 끝난 후에 돌아올 그 책임들 때문에 소신껏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각각의 지식 근로자는 자신이 마치 CEO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부하 직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내려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로 인류가 이렇게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 축적이 된 것이 오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선행 연구를 검토합니다. 그 선행 연구 중에 잘못된 것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제 제가 포스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그 이재마 선생 그 사상의학처럼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체질을 구분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체질을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하나의 권위니까 굉장히 오래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레노스라는 그 1세기경의 의학자가 또 히포크라테스 이론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몸의 피는 영양분이 들어가서 각 부분에 영양분이 피로 변해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부분에 있는 피는 각 부분에 생성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14, 15세기에 윌리엄 합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피라는 것은 순환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권위가 되면 그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상당히 지난 후에 혁신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응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21세기의 기업 경영은 그런 권위에 순응하기로만 했으면 우리 21세기에 레고 월드에서처럼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부품을 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일일이 결정을 위로 올린다면 위에 있는 의사결정자가 진정 본인이 해야 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고층에 있는 CEO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진정 해야 할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밑으로 주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너한테 주는 것이야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밑에서 올라오는 일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 밑에서 올라오는 일을 내가 안 해도 돼. 그것은 나는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모든 종업원을, 모든 지식 근로자를 CEO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CEO의 비전은 처음에 엉뚱하게 오늘 세미나를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라는 걸 어떻게 컨셉트를 가졌다. 로댕은 조각을 어떻게 생각했다. 우리가 드르크의 일본어 설명을 할 때도 서양의 미술은 기하학이다.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원근법이잖아요. 중국의 미술은 대수학이다. 일본의 미술은 위상수학이다. 라고 컨셉트를 딱 집어줬다고요. 그런 것처럼 로댕이 조각을 어떻게 본다? 그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덧대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컨셉트를 가졌던 것처럼 CEO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처음 얘기했던 컨셉트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일을 할 때 당신의 컨셉트가 뭐겠어? 이런 말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대답하는 능력. 여러분들 바로 밑에 부하 직원 뽑을 때 정말로 자기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경우 참 드뭅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트루만을 부통령으로 뽑을 때 꼭 그랬습니다. 이 트루만은 어디입니까? 저쪽 남부의 아주 시골뜨기의 국회의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뜨기가 아는 것이란 국내 문제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폼 잡는 것은 내가 하고 국내 문제 당신 해. 그런데 이제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고 나서 이 트루맨이 얄타 회담에 탁 갔더니 스탈린, 처칠, 장개석
이건 뭐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딱 돌아와서 내가 잘하는 것은 뭐냐? 국내 문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세계 문제다. 그렇게 해서 국제 문제를 잘 아는 딘 에치슨이라든지 마샬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매일 그 브리핑 받습니다. 내가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은 뭐냐? 국내 문제다.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국제 문제다. 트루만이 그런 식으로 변신하지 않았으면 6.25 때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2차 대전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때는 컨셉트가 변화했거나 새로운 컨셉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CEO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직은 창업자의 그림자다. 우리 여기 동양그룹의 이화경 회장님 계시는데 동양그룹은 그림자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랄프 월드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엑슨, 록펠러의 그림자 아닙니까?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의 그림자 아닙니까? 삼성 아직도 이병철 회장님의 그림자가 지금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좋다 나쁘다 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CEO라는 것은 조직의 지문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우리 집안, 나의 지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리더라는 것은 앞으로 끌고 간다라는 의미의 리더도 이 얘기 되겠죠. 리더는요, 주변 사람들이 안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목, 눈의 수준을 높여주는 겁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옷 선택하는 것, 먹는 것 선택하는 것, 아, 나도 저런 식으로 하자. 저렇게 해서 수준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죠. 리더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좋은 의미로.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 일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고 기업이 실패하는 것은 CEO가 외부에 대해 갖고 있는 가정들, 저 어셈션 또는 컨셉트 또는 비전, 저 카테고리에는 같아지겠죠.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된 가정들을 기초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들은 시장, 고객, 경쟁자, 기술 그리고 회사의 강점과 약점의 관계가 된다. 우리가 다음 학기에는 제가 커리큘럼을 조금 바꾸겠습니다만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어 컴피턴스, 그 핵심 역량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했는데 내 핵심 역량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컴피턴스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미션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실패하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GM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던 일을 못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연탄 회사가 구멍탄 회사가 없어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품 수준이 낮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격이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연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왜? 새로운 고객은 창조하지 못하고요. CEO는 조직의 개성을 육성하고 또 형성한다. 실적이 좋지 않을 때 CEO는 책임을 진다. 제가 중간에 가족과 사회는 메인테이닝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조직은 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이고 결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고 성과가 없다면 그때는 CEO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100년 넘어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는 동안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CEO를 갖는 이유이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게릴라전에서 모든 병사는 CEO다. 그 CEO가 책임을 잘 못 지면 그 CEO가 게릴라 병사가 판단을 잘 못하면 죽는 건 본인이라고요. 그것이 CEO가 책임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지식 근로자들은 과거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 나는 이 전쟁에서 내가 기여할 바가 뭐냐? 이 기업에서 내가 기여할 바가 뭐냐? 우리 사회에서 내가 기여할 바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 곧 정년하시고 제2 인생을 사십니다. 그럼 제2 인생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사회를 위한 기여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다 30년간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기여할 바는 뭔가?
그 다음에 내가 결혼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바가 무엇인가. 근데 과거에는 우리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내한테 잡비를 더 많이 받아갈까? 내 같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까? 남한테 내가 의존 많이 하고 내가 많이 몫을 키우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이제 대한민국 수준이면 내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헌할 바가 무엇인가? 조직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묻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CEO다라는 타이틀 하에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첫 시간에 자네들 말이야,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말이 드러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러커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죽음에 관한 얘기를 참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바랍니까?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답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영어로 several peo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사람이 올바른 일을 달성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올바른 일이라는 건 뭐냐? 애당 경영이라는 것은 애당초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도둑, 깡패, 일을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되기 바란다. 과거의 경영자는 부하를 데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런데 내가 드러커 본인이 내가 이 경영학에 공헌한 것은 뭐냐? 경영자는 결과를 산출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디시전을 내렸다는 얘기죠. 전쟁에서 게릴라 상태에서 최하 말단의 병사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적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내가 컨셉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산출하는 그 어떤 사람과 내가 부하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컨셉이 전혀 다르죠. 과거에는 부하의 할 일에 책임을 진다. 이 말은 그 부하가 지식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내가 시킨 일밖에 할 수가 없다. 하청 회사에 줄 수 없다라는 개념이죠. 지금은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식 근로자로, 날리지 워커로, 매뉴얼 워커가 아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수준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딱 같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 사람이 의사결정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식사회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줬다라는 것이죠. 준비한 것은 이렇게 그 결론을 내겠습니다.